안녕하세요.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이응석입니다. 함께하게 된 배우 건성윤입니다. 네, 술 권하는 사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다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 어떤 내용이죠? 소설 속 인물이군요. 네, 이 소설 속에는 한 쌍의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인물은 아내입니다. 아내구나. 네, 남편을 기다리고 있죠. 남편을 기다리는 중이군요. 근데 따님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요. 무슨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그게 말이죠. 아이고, 참 조심하지. 이게 이 남편이 밤늦게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매일같이. 매일같이.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네, 이 부부가 결혼을 한 지는요 횟수로는 한 7, 8년 정도가 되었는데 함께 한 지는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그런 게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난 직후에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서야 돌아왔으니까요. 그럼 아내는 그 긴 세월을 독수 공방하면서 남편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특히나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쓸쓸할 때.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었거든요. 남편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또 귀한 것이라니까요. 옛날 이야기에 나온 도깨비의 부자방망이 같은 거라나요? 옷 나오라면 옷 나오고, 밤 나오라면 밤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참아야지요.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아야지요. 아니, 공부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기대와는 달리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들은 돈을 집에다 벌어다 주는데 이 사람은 집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었죠.
저러는 것이 참말로 부자 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만 붙어 있습니다. 걸핏하면 성을 냅니다. 화난다. 화가 난다.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니 왜 울고 계세요? 아니 왜 이러고 그렇게 한두어 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술! 문 열어라! 문 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할게. 일어나시라니까요. 안돼. 저게 벗으셔요. 아, 옷이 구겨지지 않아요. 좀 원참 대체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나? 권하였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그래,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글쎄 왜 못 잡수시는 약주를 잡수셔요. 그러니까 몸에 축이 나질 않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잖아. 옳지. 누가 내게 술을 권했단 말이오? 아니면은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오?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겠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했는지 내 알아낼까요? 첫째는 그 화증이 술을 권하고 아이 뭐 틀렸어. 화증도 아니고 내게 술을 권하는 건 따로 있어. 유이유망한 머리를 가지고 알코올로 마비 아니시킬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응? 에? 또 못 알아듣네. 묻는 내가 그래, 내가 알려드린다.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이 사회가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주저꾼 노릇밖에 없어. 아니 그렇소? 공연히 그런 말 말아요.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아내는 오죽했을까. 남편이 술을 마시게 된 게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했지만 그걸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한다는 말이 이 사회라는 것이 나에게 술을 권한다오. 아니오. 남편도 오죽 답답했을까. 터놓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그저 애들러 말하길
이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오 라는 말밖에.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쑥맥더러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내가 그러지. 답답해. 답답해. 또 어디를 나가세요? 이 밤중에 도대체 어딜 나가신단 말이에요? 일어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몹쓸 사회가 대체 왜 술을 권하는 거? 이거 끝이에요. 잠시만.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잠시. 야, 잠시만요. 어우 씨. 형 괜찮아요. 아우 씨, 허리 아플 뻔했어. 씨. 아니 이거 끝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 아, 밤늦게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에게 네.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누가 이처럼 술을 권하는 거? 잘한다. 아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죠. 이 사회가 술을 권한다오.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성윤 씨, 예. 어떠셨어요?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연극을 만들기 위해 모임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연극으로 한 편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 현진건의 술권한 사회를 연극 무대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설을 읽어보고 드는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술관하는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야? 총 쳤잖아. 근데 언제 쌤이 오신 거야, 쌤아? 선생님이면 다야? 똥 싸러 가가지고 아직 몰라. 나 지금 매점 가야 돼. 내가 선생님보다 빨리 왔어. 앉아. 선생님, 저 떠들고 쳤는데요. 있었지. 조용. 선생님, 화장실 아직 좀 수업 안 끝났다. 앉아. 선생님, 그 똥말이 온대요, 선생님. 저희 시험범위 어디까지예요? 잠시만. 우리 시험까지 수업 몇 번 더 남았지? 저 운전하는데요. 다 했어요. 2번이요. 요놈들. 왜 그래? 나또 지금 똥 나는 조용해. 아, 진짜. 답답해 정말. 자, 여기 138페이지까지. 술 권하는 사회까지 한다. 알겠나? 장난해요, 선생님. 알겠어. 네, 교과서에는 그 일부만 발췌되어 있으니까 책을 사서 전체를 한번 읽어본다. 알겠나? 예. 알겠나? 예. 빨리 똥 들어가고 매점 가라. 수업 끝. 진짜 정말. 야, 같이 가. 진짜 없어. 술 권하는 사회.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저는 술이 정말 싫습니다. 그놈의 술이 정말 왼수예요, 왼수. 18살 꽃다운 나이에 술 때문에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교과서에서까지 술 이야기라뇨.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도 어떡하나요? 시험이 코앞인데. 술 권하는 사회.
1921년 11월 발표한 현진건의 단편 소설. 암담한 식민지 사회에서 지식인은 주정꾼 노릇밖엔 할 일이 없으므로 결국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풍자적인 내용으로 3.1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과 사회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1921년 11월 발표한 현진건의 단편 소설. 암담한 식민지. 아유 아주 그냥 그렇게 깜깜 웃으시기다가 힘드니까 불러. 야 힘들 때 부르지. 다녀왔습니다. 아빠 또 술이야? 수진이 왔구나. 수진아, 그 들어오면은 그 삼촌들한테 인사. 삼촌. 아빠 술 좀 그만 드시라고 하라고요. 아이 수진아 얼마 안 먹었어. 얼마 안 마시게. 저 빈병들은 다 뭔데? 오다 주웠. 수진아, 이 아빠 집에서 아빠가 술을 마시는데 왜 그래? 오랜만에 삼촌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회포 풀고 있는데 막 맨날 술 마실 때 핑계만 찾잖아. 시끄러우니까 들어가. 수진아, 수진아. 아 천천히 좀 마셔라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저거 안돼 저거. 진짜 왜 그래? 고3이잖아. 아 이놈의 19색 떠. 중3이야. 그래? 따라 나가봐. 조카. 야, 조카 봉원아. 이 마누라 복 없는 놈은 자식 복도 없다. 어? 아, 그거 아니야. 뭐고? 남편 복 없는 놈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많이 취했네. 남편? 아이씨. 뭐? 삼촌이야. 삼촌이야. 언제 왔어? 아까 저녁에 왔지. 밥은? 그러니까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삼촌이 좀 말렸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말린다고 되냐? 딸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어? 그래 하긴. 오빠는 아직이야? 몰라. 새끼 잘 살고 있을 거야 그거. 그 고집만 세가지고 그거 나가도 잘 살 새끼 그거. 그러니까 야 너도 형한테 너무 그러지 마. 형도 오빠 때문에 속상하니까 막 들이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뭐? 그리고 아빠만 속상해? 그럼 나는? 수진아 이 삼촌의 말. 됐어 그만해. 됐다 말하고 싶지도 않아. 저녁은 사줄까? 급식 먹었어. 급식 먹었어. 용돈 줄까? 삼촌이 용돈. 같이 있을래? 혼자 있고 싶어. 야 너 여기 있으면 진짜 위험하다 알아? CCTV 있어. 빨리 가. 빨리. 간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 오빠 나하고는 다르게 상냥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꽤 잘했어요.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죠. 뭐 그만큼 아빠의 기대도 컸고 사실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친구였거든요. 종종 여기 벤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곤 했었습니다. 수진 오빠!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해? 오,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대? 그냥 저기서 오니까 보이던데. 집에 안 가고 왜 이러고 있어? 그냥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은 아니거든. 내가 한번 맞춰볼까? 남자 문제? 나? 미쳤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에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남자 문제 정도는 있어줘야 정상 아닌가? 지랄. 오빠. 응? 오빠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나 아빠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대학원. 야, 걱정. 우리 집 형편에 대학원은 무슨.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아빠 고생도 그만 시키고 수진이 너 대학도 보내고. 내가 또 장남이잖아. 아 진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안 되니까. 아, 따라하지 말라고. 따르지 말고. 아 진짜 재미없거든. 진짜 미친. 수진아, 왜?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 뭐 되고 싶은 거 없어? 뭐든 말해봐. 이게 뭐든 마음 먹기 달린 거거든. 그래? 그러면 나는 돈 진짜 열나 많이 버는 거. 좋지. 뭐 의사나 변호사나 수진아, 판교. 수진아. 포기해. 지금 네 성적으로 무리야. 나 먼저 간다. 아씨 죽었어. 뭐든 마음먹기 달렸다고 했으면서. 졸업 후 오빠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아빠하고 저는 오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면접 보러 가는 오빠를 향해서 화이팅하고 응원해주는 것 밖에는요.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하였다.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하지만 생각만큼 빨리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취업난이 계속되었고 실직자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오빠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내비치자 아빠는 점점 배웅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여전히 파이팅을 외쳤지만 오빠는 더 이상 그런 저를 향해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두어 달이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지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저기요. 아 진짜 바보냐? 맨날 속아. 수진이 왔어? 에이구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냐? 학교 마치고 오는 길이야? 응. 아 오빠 나 오늘 학교에서 쪽지 시험 있었거든. 근데 와 이거 내가 시험지를 다 받아봤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오빠? 괜찮아? 괜찮지. 괜찮고 말고. 그 쪽지 시험 어떻게 됐다고? 쪽지 시험 뭐 그냥 다 찍었지 뭐. 시간 끈다고 모르는 게 아는 게 되나? 안 그래? 그래도 내가 백지는 안 내거든. 그래. 잘했다. 뭐야? 오빠 술 마셨어? 조금. 냄새 많이 나? 아니 뭐 많이 나는 건 아닌데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무슨 일은. 면접 망쳤구나. 에휴, 아이고 회사가 아주 인재를 못 알아보는구만. 어? 아 됐어 오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항상 말했지. 오빠는 늘 열심히 하니까 언젠가 꼭 될 거라고. 조금만 더 힘내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오빠 꼭 될 거라니까. 그래?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겠지? 당연하지. 오빠가 그랬잖아. 이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래. 내가 조금 더 힘내볼게. 야, 수진아, 먼저 들어갈래? 오빠는 여기 좀 더 이따 들어갈게. 그럴래? 응. 알겠어. 빨리 들어와. 어떡하냐 진짜.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 수고했다. 예. 수진아,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하였다. 또 한두어 달 지나갔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자유로웠다. 구역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이 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 수업 끝.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진아, 어? 너 그 책 샀어? 어. 너 다 보고 나 좀 빌려줘. 나도 빌려줘. 야 내가 먼저 말했어. 너 보고 나 보면 되잖아. 싫어. 내가 너네 도서관이냐? 너네 빌려줘. 달캐를 말을 하냐? 써가지고. 도서관? 도서관에서 빌려주잖아. 도서관? 야, 아우 씨, 야 뒷부로 나가야 되겠다. 씨. 아내는 애를 쓰다 놓고 물러앉아 짜증 섞인 말투로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한다.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한다. 아씨 몰라.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자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아직 질문 안 하셨는데요. 전수환 씨, 네. 딱히 드릴 질문이 없네요. 아니 그래도 저 저기 자기소개 전수환 씨. 이후로 한번. 네. 그러니까 여기 뭐 학업 성적은 준수한데 해외 연수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경험이 전혀 없으시네요. 그거는 아이고, 제가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요 성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 근데 다들 대학생 할 때 동아리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봉사활동도 좀 다니고. 지원서에 보시면요. 저기요. 네. 그 뭐 여기 쓰인 성실, 근면함, 열정 그거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그거 스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 남들 다 비싼 돈 들여갖고 그 어학연수에 다 바쁜 시간 쪼개갖고 봉사활동, 동아리, 공모전 다 있는데 하나도 없잖아. 좀 그렇죠? 돈 벌었는데요. 네? 뭐라고요? 돈 벌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아르바이트에 과외. 전수환 씨, 다들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해요. 그게 뭐 자신을 위한 투자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스스로 하기 나름 아닙니까? 네, 그건 맞지만 저기요. 참. 아야,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조금만 더 단디 준비해라.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이거 갖고 어디 붙잖아. 내 손안이 장지진다 이거. 아이고, 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준비 꼭 해보십시오. 그렇죠. 이제 그만할까요? 네, 면접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관님 아직 합시다. 단디 준비해. 저 보여.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거기 내 자리인데. 에? 거기 제 자리라고요. 아니, 누 기다려요? 아닌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해요? 학생 같은데? 어른이 얘기하면 대답을 해. 누 기다리는 거 맞네. 책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 기다리면서 책 보는 거 아니야. 누구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예. 아, 내 옆에 앉아도 돼요? 앉아요. 오빠요. 예? 아, 남자친구 기다리는구나. 아니요, 친오빠요. 아, 친오빠 기다리는구나. 근데 여기 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백일동 살아요? 학생은요? 전 저기 303동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부모님이 걱정 안 해요? 얼른 들어가요. 아빠 잠들면 들어가려고요. 응? 마주치면 자꾸 싸워가지고. 아이고 사이가 안 좋은가 보구나. 이거 맛있어요? 한 모금 할래요? 네? 저 미성년자인데요? 아이 그렇지. 아이 큰일 날 뻔. 가만히 있어보자. 있어보자. 이거라도 먹을래요?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뭐 받아먹지 말라던데. 싫은 거 안 줘요. 하나만 줘요. 자. 미안해요. 뭐예요? 아니 내 거 냄새 안 나요. 근데 이 근처 학교 다녀요? 네. 저기 계명고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아이고, 아빠랑 사이가 왜 안 좋을까? 저 갈게요. 저기 학생, 네.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요. 위험해요. 응?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신기했습니다. 아빠도 오빠도 이미 취한 모습만 봤지. 저렇게 마시는 진행령은 처음 봤거든요.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저 또한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또 오빠에게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취해버려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 아저씨라면 답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를 이해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설 속 남편처럼 어려운 말이 아닌 쉬운 말로요. 다음날 저는 그 아저씨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벤치를 향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습니다. 어떤 단어와 문장, 어떤 말투로 물어봐야 할지, 어떤 표정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저씨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다시금 그 아저씨의 곁에 앉았습니다.
저게 자, 뭐예요? 그럼 모르나? 콜라잖아. 콜라 안 좋아하나? 아니, 다른 건 없는데. 아니요. 감사해요. 건배. 건배. 무슨 책이야? 술 권하는 사회? 네. 술 권하는 사회. 제목 좋네. 이게 제목이 좋아요? 작가가 누구야? 현진건이요. 아저씨 현진건 알아요? 현진건이면 운수 좋은 날 쓴 작가 아닌가? 오, 맞아요. 맞지?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처음 보는데. 아니 현진건 하면은 뭐 운수 좋은 날, 뭐 비사감과 러브레터. 됐어요. 내용이 뭐야? 뭐 제목 그대로예요. 술 권하는 사회. 사회가 주인공한테 술을 권한다는 내용인가? 네. 맞아? 네. 신기하네. 나도 그런데. 아이고 젊은 애가 한숨은 땅 꺼지겠다 야. 아저씨도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취업? 취업? 취직인가? 아무튼 내가 이래 보여도 왕년에는 정말로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근데 IMF 알지? 근데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완전히 망했지 뭐야.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 회사도 다 넘어가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딴에는 어떻게든 회생해 보겠다고 노력도 해봤는데 다 부질없더라 이 얘기지. 기약 없는 빚만 남았습니다. 에이고야. 그래도 뭐 술 마실 돈은 있네요. 얘가 뭘 모르네. 누가 술을 돈으로 마시나? 입으로 마셔야지. 쌈노잼. 쌈노잼. 쌈 그 뭐야? 뭔 뜻이야? 아, 그것도 몰라요. 쌈노잼? 뭐지? 그러면 막 힘들고 그러면 술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응? 책에는 뭐라고 나오는데? 책이요?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뭘 하려고 하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지. 저기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아니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어.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왔어. 하지만 그것이 뭐다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요사이는 좀 낫지만은 처음 배울 때에는 마누라도 알다시피 죽을 애를 썼지.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괴로운 것은 아니 먹어본 사람은 몰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돌아올라오고 그래도 아니 먹는 것보단 나았어. 왜?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주저꾼 노릇밖에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기껏 공부시켜줬더니 한다는 짓이
주정꾼 노릇이냐? 아빠 내일 얘기하자. 어? 내일 얘기하라고. 또 못 알아듣네. 그래 사람 기막혀. 본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던지 물에 빠져 죽던지 하지 흉장이 박혀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단 말이야. 뭐가 어째? 술을 안 마시면 숨이 막혀? 오빠 대체 왜 이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쑥맥더러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내가 그렇지. 그것은 답답해. 오빠 어디가? 이 밤중에 어디 나가냐고. 내 말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진짜 둘 다 왜 그래 진짜. 아이고, 그게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야. 뭐가요? 다 내 잘못 같거든. 이해 안 되지?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싫은 말고. 진짜 이기적이야. 무책임하고. 원래 그래 사람이. 아저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뒷이야기 어떻게 돼? 뒷이야기요? 그래 그 결말 말이야. 남편이 집 나가요. 그리고는 그게 끝인데요? 그게 끝이야? 네. 그게 최선이었나 보구나. 그게 최선이라고요? 그러면 넌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뒷이야기요? 응. 글쎄요. 저 딱히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해봐.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술도 끊고 사회 탓, 남 탓, 그딴 것도 다 하지 말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회 탓, 남 탓 그렇게 써 있어? 네, 보실래요? 이상하네. 뭐가요? 난 다 내 잘못 같던데. 난 내가 원망스럽거든. 아저씨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술 권하는 사회. 1921년 11월 발표한 현진권의 단편 소설. 암담한 식민지 사회에서 지식인은 주정꾼 노릇밖엔 할 일이 없으므로 결국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풍자적인 내용으로 3.1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과 사회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내가 하기 나름이라더니만. 저기 아저씨, 응? 혹시 우리 야, 저희 근데 너무 늦었는데 너 집에 안 가니? 괜찮아? 아저씨는 안 가요? 아, 나 이거 마저 먹고 가야지. 그럼 저 먼저 가요. 그래. 아저씨, 응? 그 내일도 와요? 왜? 아니에요. 콜라 잘 마셨어요. 다들 시험 공부 잘하고 있나? 네. 다음 주부터 반갑습니다. 넥타이 똑바로 매.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험이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컨디션 조절 잘하길 바란다. 그리고
너네들도 제발 시험 공부라는 걸 하길 바란다. 알겠나? 네. 자, 이번엔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갔지? 네. 네, 다 나갔습니다. 네. 그럼 우리 넷플릭스 볼까? 선생님, 저희 술관하는 사회는 마무리 안 해주셨는데요? 아, 왜 진짜 마지막까지 이거를 정말. 안 했잖아. 조용! 미치겠다. 그래, 오늘 마무리하자. 아, 자, 물론 미쳤네, 그 진짜. 책을 사서 다 한번 읽어봤지? 네. 네. 그럼 너네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기로 한다. 오늘 18일이니까 18번. 네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본다. 실시. 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애국 지식인들을 조명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야, 뭐 보고 베꼈어? 네이버 지식될까요? 저럴 줄 알았어, 좀 맞아. 야, 이놈들아,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와 있는 정해진 답 말고 너네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말 그대로 당시 그 시대상을 담고 싶었다면 언론 자료나 통계 자료가 더 객관적이고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왜 현진건 선생님은 이 소설을 썼을까? 술 먹지 말라고요. 그래, 술 먹으라고 쓴 소설은 아닌 것 같더라. 그리고 선생님, 저요. 저는 그 남편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그 남편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남 탓, 사회 탓만 하거든요. 완전 극혐이죠, 진짜. 씨.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아니죠. 그 뭐 폭탄이라도 집어 던졌어야죠. 윤봉기를 이래서. 그러니까 돼야 됩니다. 또 저는 아내가 좀 답답하던데요. 어떤 부분이? 아니 남편을 배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필요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남편이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다그치고. 야, 그렇지 않냐? 남편이 힘든데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되려 부담만 주는 느낌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선생님, 어쩌면 남편이 아내 때문에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오, 그래? 네. 그럼 아내가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좀 덜 힘들었을까? 맞벌이. 야, 완전 지금 완전 솔로몬이네 이거. 야, 이게 엄청나다. 같이 벌고 같이 그래야지. 이 소설의 서두는 밤 1시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시작됩니다. 결혼한 지 7, 8년이 되었지만 같이 있어 본 날은 1년도 채 못 되는 아내의 모습이 가엾게 부각됩니다. 일본 동경으로 유학 간 남편이 그리워도 참으며 남편만 돌아오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자위하던 아내. 하지만 돌아온 남편은 날마다 한숨만 쉬고 점점 더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일과가 된 남편. 소설 속 남편이 우리 오빠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아내의 입장에서 소설을 읽게 되었고요. 소설 속 아내는 오빠와 아빠에게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술을 권했는가? 소설 속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회라는 게 술을 권했다오 라고요. 잘했다. 자, 우리가 남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봤고 아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봤다. 그렇다면 작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작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왜 현진건 선생님은 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왜 썼을까? 누구 보라고 썼을까? 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애국 지식인들이요.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환경이 안 받쳐줘서. 좋다. 그리고 또 내가 무능해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자책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뭐든 다 마음먹기 달렸다고 스스로 하기 나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자, 현진건 선생님은 당시 일제 치하에 많은 조선인들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탓하며 망가져가는 모습 또한 숱하게 봤겠지. 안타까웠을 거야.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을 뿐인데 말이야. 현진건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 탓이라고 라고요. 요즘도 그렇잖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뭘 해도 잘 안 되고 좋은 일은 없는데 자꾸 안 좋은 소식만 듣게 되고, 내가 무능해서 이런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현진건 선생님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위로요. 응원이요. 격려요. 따뜻한 말 한마디요. 힘내! 네 잘못 아니야. 누군가의 불행을 그 개인의 문제와 책임으로 돌리는 건 너무 쉽게 결론 지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저 그 사람이 잘못하고 무능해서 그 사람의 실수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끔찍해질까? 자, 현진건 선생님이 이 소설을 쓴 지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이 현진건 선생님의 소설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 알겠나? 네. 잘했다. 수업 끝! 제가 화가 났던 건 술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술에 취한 오빠, 술에 취한 아빠한테 화가 났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도 아빠도 저처럼 마찬가지였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한테 화가 났던 거였겠죠. 그래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던 거였겠죠. 아이고 303동 일찍 왔네. 아저씨 왔어요? 아이고야 잠깐만. 짜잔. 감사해요. 그래. 저 아저씨, 응.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뭐가? 아저씨 잘못 아니라고요. 어? 그리고 술 좀 그만 마셔요. 아, 짠. 이건 선물. 딱 100년 전에 현진건이 아저씨 읽으라고 쓴 거예요. 나 읽으라고? 네. 아저씨처럼 자책하고 절망하면서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요. 아저씨, 그거 꼭 읽어봐요. 꼭이요. 이건 제가 갖고 가요. 가요. 아이고. 가요.
아, 아저씨! 그 뒷이야기요. 뒷이야기? 네, 뒷이야기. 그거 뒷이야기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아저씨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생각해서 저 꼭 들려주세요. 저 듣고 싶어요. 알았죠? 저 가요. 술맛 떨어지게. 아빠 자. 아빠, 나 사실 아빠 원망 많이 했었다. 오빠 우리 때문에 대학원도 포기했잖아. 아빠도 잘 알지? 오빠 진짜 많이 노력한 거. 그날 아빠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 뒤로 맨날 술만 마시고 내가 진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근데 아니더라. 아빠 잘못이 아니었어. 나 이제 아빠 원망 안 할 거야. 아빠도 많이 힘들잖아. 그치? 아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건 제가 가져가요. 가져가. 미안해. 갑자기. 냅둬. 뭐야? 아, 자는 거 아니었어? 자는 거 아니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은? 배 안 고파. 아빠는 배고픈데 같이 라면이라도 먹을까? 라면? 내가 끓일게. 아니 수진아 씨, 라면은 아빠가 끓일게. 수진이 라면은 나중에 먹자. 알겠지? 알았어. 얼른 씻고 나와. 라면 끓여 놓을 테니까.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얼른 씻고 나와. 피곤하겠다. 깜짝아.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누구 기다려요? 예, 아니요. 예. 아니. 그럼 이거 앉아서 기다려요. 뭐 이렇게 서 있어요. 깜짝 놀랐네. 이리 와요. 무슨 걱정이 있는 거?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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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왜 이러고 계세요? 네? 에? 에? 왜? 아니 왜? 아니 난 이거 책. 책. 예, 책. 예. 네. 저기 청년 이거 한 잔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술은. 술을 못 하시나? 아니요, 못하는 건 아닌데 예. 끊었습니다. 에? 예? 술을 끊었어요? 예? 예. 뭐 전에는 술 없이는 못 살았는데 이제 안 마십니다. 잘했어요. 누가 이리 술을 권하는고? 이 사회가요. 책. 아이고, 나도 오늘은 영 술 맛이 안 나네. 저기 아저씨, 네.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술 권하는 사회요. 술 권하는 사회. 예, 제목 좋네요. 그쵸. 아저씨! 수진이 왔구나. 야, 수진아, 마침 잘 왔다. 이거 봐봐. 아유 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요. 참 이번에 좀 괜찮은데. 들어보다 많아지 뭐. 정말 괜찮다니까. 봐요. 자, 괴로워하는 글씨가 이게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무슨 거지. 얘기 좀? 오빠 다녀왔어. 이번에 정말 괜찮은 아저씨 또 그 얘기예요? 이번에 정말 쌈박한 엔딩이라니까. 됐고. 오빠 회사는 어때? 다닐만해? 아이고 수진아, 회사. 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다닐 만한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겠니? 그런가? 오늘 기말고사 아니야? 어떻게 됐어? 시험 잘 봤어? 어허. 아니 안 그래도 아빠 그 자네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방금 시험 치고 나올 때 시험 잘 봤냐니? 표정 봐봐, 잘 못 본 것 같은데. 몰라 맞아. 그래 몰라 이제 시험은 잊어. 건배. 좋아. 건배! 짠. 아저씨 요즘엔 술 안 드세요? 요즘에 술은 끊었는데 이 콜라가 계속 땡기네. 콜라. 누가 콜라를 권하는고? 맞아. 자 봐봐. 마지막 엔딩 말인데 봐요.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거지. 오, 그래도 괜찮은데? 누가 술을 권하였는가? 이 사회가 술을 권하였지. 이 얼핏 들으면 루저의 핑계로 들리는 이 대답이 소설의 제목이 될 만큼 엄청 중요한 말이었던 거죠. 사회는 우리 개개인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어지러운 때에는 우리가 누리던 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한한 책임만이 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어려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자칫 개개인의 책임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다 마음먹게 달렸어. 야, 너 하기 나름이지. 라는 말로 자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곳에서 찾고 남 탓, 사회 탓만 하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그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워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현진건 선생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조선인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그들의 피폐해진 삶을 목도하며 현진건 선생님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문학 작품이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마무리할까요? 네. 2021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술권하는 사회 플레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술권하는 사회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경북대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뒤에 아마 무대가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무대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 궁금합니다. 직접 뵙고 묻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원작 소설과 플레이스트라는 극단이 이제 각색한 연극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작의 이해를 좀 깊이 가져가고 연극 장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연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작 소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원작 소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작가 현진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품은 특히 작가 현진건의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현진건 작가는 1900년 9월 2일 날 태어나서 1943년 4월 2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대구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이제 사신 거죠. 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빙허라고 부르고 있고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1915년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나이로 따지면 16세에 조혼을 합니다. 조혼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1920년 단편 소설 희생화로 이제 문단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가 현진건이 조언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오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술권하는 사회라는 소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비사감과 러브레터 정도가 있겠죠. 소설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거나 식민지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술권하는 사회가 특히 현진건 작가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 술권하는 사회는 1921년에 개벽에 발표된 단편 소설인데요. 같은 해에 빈처라는 작품을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묘하게 빈처랑 이 술권하는 사회가 유학을 갔다 왔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식인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진건 작가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진건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에 당시로는 조선이죠. 조선에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소설가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에 유학을 하게 되는 지식인들이 조언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가 현진건도 똑같이 조언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언을 하고 갔기 때문에 소위 구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식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과 인식적인 차이 그리고 이해의 정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가 현진건은 굉장히 애처가였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소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에서 보통은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뭐 소설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학을 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지식인입니다. 아내는 7, 8년 동안 유학간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만 돌아오면 이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의 할멈의 등장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대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행랑에 살면서 소설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일을 돌보는 이제 나이든 하녀가 되겠는데, 이 인물이 사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설의 분위기를 약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줄거리는 아마 이제 실제로 연극 공연에서도 조금 앞쪽에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내가 이제 7, 8년 동안 일본에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외롭게 혼자 독수 공방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남편이 돌아왔지만 변한 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술이 취한 남편이 몸도 가누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쌓일 대로 쌓인 아내가 남편에게 도대체 술을 왜 그렇게 먹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사회가 술을 먹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내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점기 때는 구여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내가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다시 또 집을 나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야기의 구성을 조금만 뜯어보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나눠보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내가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아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남편의 상황을 이제 좀 초조하게 남편이 어떻게 됐지 걱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술에 취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남편은 사회가 술을 권한다 얘기하고, 아내는 왜 그렇게 술을 먹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면 이제 남편이 집을 나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줄거리로 보시면 이 소설 자체가 크게 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단위로 나누어 봤을 때, 서사를 이렇게 좀 나누어 봤을 때도 굉장히 짧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특징을 일단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설 술관하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간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는 상황이 새벽 2시경이고, 소설상에서는 그것보다 한 1시간 전부터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중간에 회상이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이야기가 끊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상에서 사건이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 마당이 있는 집이 나오는데, 대문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남편이 술 취해서 부르는데 할멈이 나가고 뭐 부축을 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집이라는 공간을 제외하면 다른 공간이 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연극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무대 위에서 흐르고 제한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극으로 만들기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이 단순하면서도 짧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연극화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이 고민을 극단에서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으로 변환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야기가 가지는 한계를 어떻게 연극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원작 소설을 앞쪽에 오프닝으로서 내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에필로그까지 넣는 구조를 가지고 현대적인 이야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 자체는 여러분이 보실 연극 자체는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연극 중간중간에 원작과 지금의 상황을 연결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원작 소설을 무대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의 변화를 조금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남편, 아내, 할멈 정도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할멈은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등장하기 때문에 소설에서 비중이 크게 없는 인물인데 지금 무대를 통해서 보실 연극에서는 인물들이 일단 수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수진은 학생으로 등장하는데 원작 소설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이 소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술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빠와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원작 소설에 비춰본다면 그 남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능력이 있긴 하지만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취직도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원작 소설에서 보신다면 아마 남편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등장을 하는데 오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원작의 아내와 좀 닮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성향적으로는 좀 다르죠. 아내가 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크게 뭔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비해서는 아빠는 오빠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과 선생님이 나오는데 특히 선생님의 경우에서는 원작 소설에 대해서 어떤 현대적인 해석을 연극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해설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해설자들도 원작 소설과 연극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원작 소설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해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연극 술권하는 사회는 장소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상으로 보면 시작, 끝, 그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정도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빼면 중간에 한 9장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학교, 집, 벤치 같은 다양한 장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연극의 그 변화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대를 넓고 자유롭게 쓰면서 관객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공간적인 이미지를 채워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도 9장에 걸쳐서 다양하게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회상같이 그 오빠의 상황들도 전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도 연극 자체가 그냥 순서, 시간의 순서, 공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 술권하는 사회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원작 소설과 연극, 현재를 다루는 연극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연극적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꼽을 것이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해설자입니다. 초반에는 해설자가 등장해서 원작 소설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끝에는 이 원작 소설과 관련돼서 해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소설 읽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학생들도 그렇지만 다른 인물들도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품이 원작 소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소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아마 원작 소설을 연극 안에서 녹여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남편과 아빠의 대화인데요. 특히 이 장면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원작 소설에 있는 남편과 현재에 있는 아빠가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게 묘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과정이 결국은 이 작품이 원작 소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극적인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원작 소설과 여러분이 보실 이제 연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연극의 특징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작 소설에서 아내는 사회라는 개념을 모르는 인물입니다. 신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구여성이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라는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날,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술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는 아내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기가 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편은 아내를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이 소설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원작 소설의 내용을 지금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사회라는 개념을 굉장히
쉽게 인식하죠.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만약에 이런 상황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아내와 같은 인물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개념을 중심에 두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은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그 사회라는 그 도대체 술을 권하는 사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극은 그 사회라는 것이 술을 먹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한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접근 방식이 어쩌면 또 원작 소설을 지금 현재로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연극 술관하는 사회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